것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인데 어떠한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가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그래요. 저희는 양명학이 한 학기를 합니다. 주자학 한 학기 수업이 있고 주자학은 이제 주자 전공하는 분이 하고요. 저는 이제 왕阳생명철학을 한 학기 수업하는데 제가 학기 초에 항상 하는 이야기였어요. 욕심내지 마라.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어. 근데 니네가 시간이 흐르면 처음엔 뭐냐? 마치 사과가 흐릿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선명해질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냥 알려고 애쓰지도 말고 너무 뭐 공부도 많이 하지 마라. 머리만 아프다. 근데 한 학기 끝날 때 시험을 보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석에도 상관없다. 하여간 할 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주자학은 수업을 이제 중국 철학사 등할 때 그때 빠지면 그 부분을 몰라요. 이기론 할 때 빠져버리면 심성론 배우고 뒤에 배워도 이기론 이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 다르다고 봐요. 어떤 구조나 체계가 주자학과 양명학은 다르다.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고 자꾸 어떤 주자학의 관점에서 양명학을 바라보고 또 양명학의 관점에서 주자학을 보는 거는 그거는 좀 저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1년 뒤 38살 때 이제 지행합의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행합의서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요, 몇 가지만 보면 양명이죠. 지는 행의 주된 의지이고 행은 지의 공부다. 지는 행의 시작이고 행은 지의 성취이다. 지는 행의 명각 정찰처고 행은 지의 진절 독실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행도 마찬가지예요. 주자에서의 지는 심히 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효의 그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요? 보편적인 객관적인 규범과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심히 뭘 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학습을 통해서 효의치가 무엇인지, 벗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올바르게 사는 건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도 이야기합니다. 심은 인식의 주체고 리는 인식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물 공부를 통해서 주객을 이제 합일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리를 인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효의치를 안 다음에 부모님을 공양하는 거고. 근데 양명에서의 지는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지행이라고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의 지는 결국 양지입니다. 행이라는 건 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지의 의미는 사실은 양지와 양능의 통합체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지란 행의 주된 의지이다. 그러니까 인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뭐 치문지심을 이야기하죠. 양명이요. 가다가 요즘으로 따지는 거죠. 어린아이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차가 뺑소니 쳤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에 어때요? 저건 잘못된 그게 아니잖아요. 치근한 마음이 들면서 그 아이를 구제하는 행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 아이를 구제하는 병원을 옮긴다든가 치료한 행위를 하게 하는 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지라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어떤 그 행위의 의지. 그리고 구제하는 행위는 지혜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행되어지는 어떤 공부의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는 행의 시작. 왜? 내가 그 아이가 안쓰럽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야 비로소 그 아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의지는 결국 뭐냐? 실제적으로 아이를 구제하는 행위가 수반되어졌을 때만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제 자꾸 우리가 지와 행을 구분하려고 할 때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행은 둘이 아닙니까? 의지가 발동하는 것과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인 선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꾸 구분하는 분석적 사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발동되는 순간에 이미 행위가 시작되어진 거지 도와줘야지 의지가 막 일어나 그러고 나서 가서 구제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 물에 빠졌을 때 대표적이잖아요. 어느 순간 뛰어들지 물에 빠진 걸 보면 아 그냥 놔두면 죽겠네 생명은 존엄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외면하면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구해줘야지. 구해주려면 내 의지가 있어야 돼. 아 의지를 일으키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저는 이제 양명학이 전기학설과 후기학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증리설이나 지행합일설은 전기학설이고요. 치안지설과 만물일체설은 후기학설입니다. 그래서 전기학설은 자꾸 주자를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의 성증리설에 대응해서 심증리설을 이야기하고요. 주자의 선지후행설에 대응해서 지행합일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명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자꾸 주작의 책에서 이걸 바라봐 버리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치앙지를 이해해버리면 양명학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간이 직전하다. 이제 그게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제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면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이 바라여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 말하면 의라 하고, 의가 영명한 것을 가리켜 말하면 지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영명성이 양지가 되는 거죠. 의지가 가서 닿는 곳을 가리켜 말하면 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양명은 한 번도 사물 개념으로, 객관적 사물 개념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내 마음의 어떤 작용, 관계, 대상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물이라는 개념으로 쓴 거고. 다, 근데 뭐냐? 이것이 각각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심, 의, 짐을 구분하지만 결국은 마음이나 의지나 그 다음에 양지의 어떤 자각이나 그 다음에 실천 행위나 결국은 한 가지다. 다만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한 예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한 사람인데 뭐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아들이고, 자식의 입장에서 누구의 아버지고, 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동생이고, 그럼 4명이냐? 1명이라는 거죠. 다만 어떤 관계 속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지혜라물설의 의의는 그거죠. 이제 어떤 능동적인 실천성에서 이 부분은 퇴계선생이 이제 그 전승동 논변을 쓰면서 양명학을 비판하는 세 가지를 비판합니다. 심증미설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신민설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하나가 이제 지혜가별설을 비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리의 지와 형기의 지가 다른 건데 양명은 그거를 잘못 알아서 이제 비판하는데, 근데 비판 이전에 양명학을 비판하면서 한 가지는 양명에 대해서 퇴계선생이 인정을 합니다. 뭐냐? 그 당시에 조선에서도 선비들이 실천하지 않는데 양명이 실천하지 않는 유학자들에 대해서 실천성을 강조하고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한 거 하나만큼은 나도 인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이, 그러니까 그거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주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혜 있는 건 아닙니다. 행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자는 행을 하기 위해서 전제로서 지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 유학자들은 어디에 무게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너 왜 실천 안 해?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직 아는 게 부족해서, 아직 공부가 부족해.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공부해서 알면 실천할 거야. 핑계거리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학자들이 점점 실천하지 않고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제 지행설이 어떻게 보면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 퇴계 선생도 그렇고 요새 이제 한국 실학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또 실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양명을 이수관 같은 경우는 긍정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실천성을 강조했다. 자꾸 유학자들이 행동 안 하고 자꾸 말로만 떠들고 남 비판만 하는데 이런 어떤 실천성의 부재에 대해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로 그런 실천적 인간상을 이제 정립했다는 데서 지혜학들의 의의를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양 20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벌써 한 10년 돼갑니다. 유물이 또 된 거죠. 100년 뒤에는 유적이 될 거고요. 지난주에 대전에 이제 호성영양 학술대회라고 있습니다. 그 대전시에서 이제 주최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연구소에 주관을 하는데, 하루는 학술대회를 하루 종일 하고, 하루는 이제 박람회라고 해서 학생들이 연극하고 그 선비 문화 콘텐츠를 관련해서 UCC, 그 다음에 토론 뭐 이렇게 한 이틀 행사를 치르고 났더니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3일간 꼬박 금, 토일 약만 먹고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꼭 그럴 때 일이 생기다니. 토요일날 전주에 학술대회 사회보고가 최종 그거에 사회보고 또 이런저런 막 일요일날 또 월요일날 또 서울에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군산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감기가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약을 먹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좀 나아서 약은 안 먹었는데 아직 약간 여운이 남아가지고 조금 제가 명쾌하게 지금 말을 잘 못하고 그런 코드 메이블에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건 왜 보여주는 거냐면요. 양명이 이제 37세 때 이제 신경물설, 심승리설을 이야기하고, 38세 때 지행합일설을 이야기하고, 처음에 제자들한테 정좌를 권유합니다. 처음에. 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정좌의 상태에서 너의 본심을 회복하라는 거죠. 차지라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너의 본심을 봐라. 그래서 이제 정적인 공부를 권유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다 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한참 닦다가 사람이 찾아오면 고준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돌을 아십니까? 지리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산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작 계열인 학자들이 양명을 비판합니다. 네가 주작 실천하지 않는 걸 비판했는데 결국 네 제자들이 또 뭐냐 결국은. 저 실천하지 않고 맨날 돌아 닦고 앉아가지고 무슨 고원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래서 양명이 이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불러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성찰급지. 그러니까 성찰급지는 아직 취향지 전의 단계이긴 한데요. 어쨌든 뭐냐. 내가 실제 어떤 사상 마련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을 닦는 그 본심을 찾고 발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찰급지 공부. 그래서 이때 일화 중에 하나가 양명이 이제 강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지역에 이제 관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좀 학문연마를 열심히 해서 진리를 깨치고 싶은데 이게 송사 처리하고 맨날 행정업무 보다 보니까 도대체 공부할 틈이 없다. 그러니까 양명이 뭐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네 할 일을 접어두고 공부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송사를 처리할 때 그때 네 마음을 봐라. 죄인이 뇌물을 갖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줘도 안 되고 네가 평소에 그 죄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일을 처리할 때 그때 움직이는 네 마음을 봐라. 네 마음에 이해득실의 마음이 있는지. 그거다 공부라는 게.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해득실의 마음, 사욕이 작용했을 때 그것을 자각해서 제거하는 공부가 그게 참된 공부다. 그러면서 그때 실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꼭 실학에서 이야기하는 실학은 아니지만 그게 참된 공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40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겁니다. 왜 양명이 전기학설과 후기학설로 갈라지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겁니다. 전기학설은 아무리 용장 가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건 뭐예요? 자연 환경 속에서의 고통이었던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양명이 40대 중후반에는 뭐예요? 이제 무관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죠. 환관 유분이 죽습니다. 죽어서 양명이 다시 북경으로 가가지고 무관이 됩니다. 무관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방의 장수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수없는,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이제 산적, 도적대들, 그걸 이제 진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생명, 그러니까 상대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내 부하나 내 생명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철학적인 이론만 보다 보면 이런 거를 이제 간과하게 되는데, 이제 연보를 보다 보니까,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어떤 이런 정치적 군사적인 활동이. 근데 계속해서 여기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요. 살욕하지 마라.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지금부터 이제 선무운동, 정무장이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요즘은 삐라죠. 그래서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은 이제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도 항복을 안 하면 이제 밤에 특공대를 보내서 그 우두머리만, 두목만 이제 제거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들을 쓰고 그래서 최소한 생명을 살상하는 것을 이제 최소화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항복을 하고 나면은 잡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거기서 그래서 향약이라든가 남감 향약이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쓰는 건데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 요거예요. 낙상과 이제 용천 도적 속으로 소탕하기 전에 이제 고기와 술과 은과 배로 그들을 달래고 이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것도 한 번도 제 책에서 안 다뤘는데 우연하게 이제 이걸 보고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건 좀 예전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유 없이 차마
차마 한 마리의 닭이나 개조차도 죽이지 못하고는 하물며 하늘과 통하는 운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어찌 알겠느냐. 쭉 하면서요. 난 항상 너희들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통받으면서 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문득 밤새도록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으며 또한 너희들이 하나의 삶의 길을 찾기를 바라지 않은 적이 없다. 이제 나는 살인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참 이게 진솔하다라는 거예요. 진압을 해야 되니까. 나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면 또한 이는 기만일 뿐이다. 근데 또 만일 반드시 죽이고 살 뿐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또한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모두 똑같거늘 부모의 마음이 무슨 까닭으로 두 명의 자식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겠는가. 할 수 없어 못하는 거죠.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만일 이 두 자식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으로 옮겨서 눈물을 흘리고 성실하게 산다면 부모된 자 또한 반드시 불쌍히 여겨서 용서할 것이다. 뭐 때문인가? 차마 그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본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 행실을 고치고 선으로 옮긴다면 나는 너희들을 양민으로 간주하고 다시는 너희의 옛 잘못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라 백성들은 나의 동포여 너희들은 모두 나의 자식인데 나는 끝내 너희들을 어루만져 부유할 수 없어 죽이게 되니 가슴이 아프도다. 말이 여기에 이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는구나. 그래서 항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받아보고서 항복을 해서 다 살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거나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불안을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막연했었는데 이게 38부자 그 왕양명 철학의 계곡 왕양명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이 부분을 아주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진압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악의 학교를 설립해주고 향약을 제정해서 그 백성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 나온 책 중에 하나는 거더라고요. 양명을 지방자치제도에 연구하는 데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거 읽어보면 재밌어요.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오늘날 교육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과거 공부죠. 과거 급제를 시키기 위해서 구두점 찍고 방점 찍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 안 들으면 해초를 때리고. 그러니까 양명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선생 쳐다보고 왼수같이 생각하고 밤만 되면 담장 넘어가서 놀다 오고 아무런 데도 욕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양명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다 생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생명의지, 생의가 활발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다. 그래서 수업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음악을 하면 2개 반으로 나눈 다음에 A반은 노래를 하면 B반은 듣게 해요. 평가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뭐냐면 교육은 내가 앞에서 교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교육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육에 그래서 양명의 교육론이 또 많이 다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한 10여, 그러니까 7, 8년, 길게는 한 10여 년 동안 이런 변방에서의 어떤 무관으로서, 장수로서 생사를 넘나드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고 나서 50세 가서 치양지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래 치양지 세 글자야말로 참으로 성인문화의 바른 진리의 논이 간직되어 있는 곳임을 믿게 되었다. 지난날에는 의문이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았으나 여러 일을 경험한 지금에 이르러서 그게 바로 이제 이 양지만이 완전한 부족함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갑에서 얘기하지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양지에 대한 뭔가 아름아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10여 년간의 생사만난을 겪고 나서 양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네, 여기. 나는 양지학설은 백사천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에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부득이하게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역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원래 강연은 1시간만 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지를 표현하는 거 보면은요, 자가중칙, 십이지심, 명사, 대규구, 척도, 도, 시금석, 진압심 다양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은 양지라는 건 뭐냐, 결국 내 안에 있는 자신의 준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지 그른지, 옳은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그 기준점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은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비유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누구만이 알아요? 나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게 5만 원을 기준으로 5만 원 이상이 뇌물이고 5만 원 미만이라면서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개로 학생들한테 그런 비유를 아니 어떤 졸업생이 100만 원짜리 선물을 갖고 갔다. 뭘 가져왔는데 그건 뭐였냐면 그 학생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뭐 어떻게 도와주게 돼가지고 그러고서 죽을 고비에 살아나와서 취직이 잘 돼 사회가 뭐 해가지고 고맙다고 그건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5만 원 넘어갔지만 그건 선물이다. 근데 학생 하나가 시험기간에 음료수를 하나 살짝 갖다 놓는다. 근데 그 학생이 바라는 건 뭐냐? 성적에 반영되게 잘 보이려. 이거는 뇌물이다. 음료수 한 개지만. 근데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줘. 나는 안다. 명절 때 선물 받으면 갖고 오는데 아 이건 선물이고 이건 뇌물이구나.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얘기 해줘요. 근데 어떤 때 그래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올해만 받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또 뭐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 직접적인 제자들 거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거죠. 이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준이 3만 원이냐 5만 원이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마음의 준칙이라는 겁니다. 네. 뭐 시금석, 진함침 다 그런 것들이죠. 방향을 설정해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양지와 양능의 통합체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양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만물일체설이 바로 같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그 치암지설에 가게 되면. 그래서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고,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다. 하나의 생명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물, 저 때는 이제 인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물들의 고통은 무엇이든 내 몸에 절실한 아픔이 아니됩니다. 내 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비지심이 없는 자이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고 배우지 않더라도 능한 것이니 이른바 양지이다. 그래서 이제 맹자의 사상 속에 양지, 양능, 시비지심을 다 통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양지 하나로. 그랬을 때 이거요. 아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양지를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이제 통각의 주체다. 왜? 마치 이거는 내 몸에 가시가 박히거나 또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또 누가 나를 때려갈 때 그 아픔으로 느끼는 이유는 뭐예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천지만물과 내가 하나의 생명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이 손상될 경우에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양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비는 결국 도덕적인 시비, 어른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온전할 때는 옳은 것이고 생명이 손상되거나 다치거나 할 때는 그것은 옳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옳음을 지향하고 우리가 그릇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한다든가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있다기보다는 마음 자체가 시비의 중칙이고 시비 판단의 주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시비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행위의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 대학문에 장황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새가 슬피 울고 짐승이 사지에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것을 보면 반드시 참아내지 못하는 불인지심이 일어난다. 그럼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인심이 만물을 일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의 그러니까 공자에서의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인심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제 송명대에 오게 되면 이때 이는 자연 만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한 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인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저도 환경윤리에서 지금 피터 시너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왜 우리가 동물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뭐냐면 감각이거든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에서 이제 확대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동물들을 갖다가 고통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풀과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여워서 구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인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생명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생명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생명중심주의죠. 테일러라든가 베스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라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생명체에 있어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생존과 번식하고자 하는. 그래서 생명의지야말로 생명체에 있어, 유기체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생명체를 함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식물이죠. 함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왓장이 무너지고 돌이 깨진 것을 보면 반드시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의 인이 기왓장 들고 한 몸이 된 것이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때문이라면 안 하는데 이건 앞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거. 천지만물이 뭐예요? 나와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기와나 돌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계 안에서는 생명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톱이라든가 발톱이라든가 이라든가 뼈가 뭐예요?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뭐예요? 아무리 부러져도 안 아프지만 내 몸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손상될 때 내가 아픔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 그거잖아요. 정강이를 맞았을 때 어떻게 아파요?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닙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만약 정강이만 아프다면 어떤 때는 귀찮으면 그냥 놔둘 거예요. 근데 온몸이 아프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강이를 맞았을 때 거기를 뭐 파스를 바른다든가 물리치료를 한다든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죠. 그러면 양지만 있으면 되는데 왜 치안지설을 이야기했냐라는 바로 사육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뭐 양명이 뭐 인간한테는 뭐 선한 본심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사육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사육은 어디서 온 거냐? 사육도 결국은 인간의 한 모습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인간은 선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중성 아니냐라는데 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맹자가 인간 성상설을 이야기하지만 맹자가 소체와 대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도덕적 신성이고 이제 소체라고 하는 이목지간 감각기관이죠. 우리 소체를 따라가면 소인이고 대체를 따라가면 대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양명도 인간에게는 어떤 두 가지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가 이제 도덕적 본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았을 때 장혁 선생님이 온생명에 얘기할 때 이제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 하나는 뭐냐? 온생명으로서의 인간, 하나는 개체생명으로서의 인간. 왜? 생명체는 생존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개체 생명인과 동시에 전체 생명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양명도 만물일체 인심이 있지만 양지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개체로서의 하나의 욕심, 욕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욕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세상 사람의 마음은 처음에는 성인과 다름이 없는데 다만 이거예요. 나만 있다고 하는 사사로움에 이간되고 물욕에 가려짐에 격단되어 큰 것이 그때부터 작아지고 통하는 것이 그때문에 막혀서 사람마다 제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생겨났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주체, 너는 대상. 그러면서 이원화시켜버리고 이런 어떤 그런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부모 자식 형제간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재산 갖고 싸우고 이익 갖고 싸우고. 그래서 치안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회복하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거울에 때가 있을 때 때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양지라는 것이 없었는데 후천적인 교육인 학습을 통해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갖고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만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과 접하면서 물욕에 의해서 이제 사욕이 발동하게 됐을 때 양지를 가리기 때문에 그 양지를 그 사욕을 제거해주면 본래적 양지는 발현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라는 것은 잃는다는 뜻인데 상례의 슬픔을 다한다 할 때의 치와 같고 지극함을 알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다. 이때는 뭐냐면 실제로 뭐예요? 상을 당했을 때 내가 애절하게 슬퍼하는 거 그리고 어디 가고자 했을 때 내가 거기 실제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 미진함 없이 그래서 자신의 지식을 확충한다고 한다는 게 주장적인 의미죠. 이제 치지 그것을 이제 내 마음의 양들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이제 그 치양기를 치지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양지 실험은 결국은 뭐냐면 점수적인 측면입니다. 그 찰나찰나는 이제 불교적으로 도노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할까 판단이 이루어지고 실천행위가 일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도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한 매일같이. 그래서 뭐 비유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항아리가 있다면 물을 채울 때 어떻게 해요? 바닥부터 채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가득 차잖아요. 그러니까 넓이를 채울 충, 이렇게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하나 내가 마주하는 일을 미진함 없이 완벽하게 내가 실현하는 거예요.
실천을 옮기는 거. 이것을 이제 그 치안지의 의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안시설의 의의는 이제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욕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 유체인 양지를 회복해서 천지만물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친애하며 이들을 온전하게 양육시킨다는 것이 이제 치안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성인은 누구냐, 뭐냐, 양명이 얘기합니다. 양지를 실현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내적으로 보면 그게 숙이고 명명덕이고 성기지만 대상 사물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그게 치인이고 친민이고 성문이다. 근데 이것은 선후 본말의 관계 두 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다.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가 되는 거고 대상 사물에서 봤을 때는 후자가 되는 것뿐이지 명명덕과 친민이 일사고 수기와 치인이 일사다. 그런 부분이 또 주자까지 다른 부분들입니다. 뭐 천지만물 일체설에서 핵심적인 게 동식물과 천지 또한 인간과 동체다. 또 아까 나왔던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천지만물과 사람은 일체고 인간은 천지만물의 마음이다. 그래서 양명이 그 당시 보면 이제 좀 이른 나이죠. 그래서 17세 때 이제 죽는데 아까 사진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폐병력 같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객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이 이제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또 고향에 할머니만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상소를 올립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직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여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방에서만 무관으로 지내다가 이제 57세 됐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저렇게 이제 사망합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제 제자가 유언을 묻습니다. 뭐 남기실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명이 내 마음이 광명한데 또다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저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석가모니가 지 잘났다고 떠든다. 비판할 때 하나는 뭐예요? 그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할 때 유화라는 것은 자기 개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전체 총칭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후자 쪽으로 이걸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명이 잘났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깡지 갖고 있어서 밝은데 굳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남길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승록도 뭐예요? 양명이 쓴 글이 아니거든요. 문답을 제자들이 기록한 거나 또는 이제 편집글이죠. 이제 어떤 주제에 편집글 이렇게 큰 거를 이제 제자들이 모아서 편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대학문이라고 하는 그 대학문의 글은 양명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지금부터 논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글들은 상소문 아니면은 아까 실제 현장에서 뭐 한국을 번유하기 위해서 썼던 글 또는 이제 제자와 문답했던 거 또는 이제 누가 편지 보내오면 그게 답변했던 거 그렇지 어떤 막 이기심성론이라든가 뭐 우주론 뭐 이걸 가지고 체계적으로 글을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성인의 바탕, 성인의 자질을 갖고 있고 양지를 갖고 있으니까 굳이 도대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양명 죽고 나서 이제 왕학이 금지가 되고 자기도 뺏겼다가요. 양명 39년 뒤에 옥정식이에서 백자를 회복시키고 신건호를 추종하고 문성이라는 시록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만 양명학이 이단 사문단적이었던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양명 사후에 이런 식으로 주자문당이 관학이니까 관학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이 양명학을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40여 년 흐른 뒤에 복권이 됐던 거죠. 예, 여기는 이제 절강성 소홍의 난정이라는 양명에 이제 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마침 그 갔을 때 그 제사를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요 시설들이 그러니까 이전의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때는 뭐예요? 요만 초라하게 하나 있는데 이게 다 누가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가서 해준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와주고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 이런 시설들을 해준 거예요. 귀주성도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근거를 남기죠. 비를 하나 써놓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입구 쪽에 비가 있는 데 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고 누가 참여했고 이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일본에 이제 기여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귀주에 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예, 7시까지 강연하러 오는데 10분 넘겼고요. 오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6분 남기셨습니다. 예, 기회시계로 20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 행사가 많아서 앉으신 왼쪽 편에 간식을 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여러분 앉으신 왼쪽에 떡하고 다발을 준비했으니까 간단하게 드시고 20분 이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콜로퀴움 마지막인데 오늘 제일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자료도 양도도 훌륭하시고 또 PT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셨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2015학년도 2학기 목요철학 콜로퀴움 마지막 5번째 육구형과 완수인 주작을 비판하며 공면을 새롭게 해석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제가 마지막인데 끝까지 또 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하고 오늘 목요일날 하필이면 외부 강연이 잡혀가지고 인사만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만 시키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또 그랬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행사 잘 진행을 하시고요. 콜로퀴움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만 또 내년에 더 좋은 기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번 포럼은 4회 남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번 포럼 심포지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주 아직 5주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또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 분 있으니까 발표 준비도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포럼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참석을 하시면서 내년에 콜로퀴움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전임 연구원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데 그게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콜로퀴움 5번이 좀 모자라는 것 같다 그러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예를 들면 주장학에 대해서 한 5번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오늘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물론 원하신 대로 기획이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담아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안해 주시면 저희 같이 최대한 저희들이 그 뜻을 받아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들어가실 때는 상반기 동안에 김부경 한반고기 같은 우리를 그런 강군 이래가지고 조선시대 그 신화 먼저 하고 그건 이번 포럼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콜로퀴움도 있고 이번 포럼도 있고. 이번 포럼 피해 가실 때 하반기에 대해서 그리스 이렇게 신화하면 내년에는 그 서양 신화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동양 신화하니까 무슨 이번 포럼 2년 정도 이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연결이 콜로퀴움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강연 선생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강연 선생님 오셔야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오늘 강연자 선생님은 우리 목요철학원하고도 일정 정도 인연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많은 철학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국철학회부터 대구의 대한철학회, 세안철학회까지
그래서 전국에 상당수의 전국 규모의 철학회가 있는데 어떤 철학회에도 이 연구자를 위한 철학상이 없습니다. 논문상은 있습니다. 논문상은 있는데 철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저서나 학술적 저서나 번역된 그 중에 탁월한 텍스트를 이제 상으로 시상을 하는데 대구에 있는 전국 규모의 대한철학회가 있습니다. 그 대한철학회에 유일하게 철학상이 하나 있어요. 운제 철학상입니다. 저희 목요철학 원장님이신 백성균 선생님 호가 운제인데요. 저희 백성균 선생님께서 개인 사유 재산이죠, 그죠? 돈을 다 출연하셔가지고 운제 철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 시작이 됐는데 원래까지 6회, 중간에 5회째는 철학상 수상자를 저희들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6회째 수상자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명학을 가지고 강연해 주신 김세정 교수님이 또 한 역사를 하나 만드셨죠. 1회 수상자입니다. 1회 수상자인데 그때 아마 텍스트가 왕양명과 생명철학입니까? 생명철학입니다.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운제 철학상을 수상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11월 27일 날 저희 학교 학술원, 두 개 학술원 공동 심포지움에 발표가 있는데 지금은 기후변화와 생태교육입니다. 아직 글을 안 쓰고 있는데 그때 또 제 논평을 하러 또 오셔야 돼요. 영대하고 자꾸 이렇게 인연을 갖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쪽으로 오시는 건 아니죠? 본인은 오시기 때문에. 네, 오늘 강연해 주신 김세진 교수님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유학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중국 국경대학 방문학자를 역임하셨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방문학자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장, 한국양명학회 부회장,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그리고 충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양명학, 인간과 자연의 한몸짜기, 광양명의 생명철학, 양명학과 전덕홍의 양지철학, 광양명의 전성록 읽기 등 그 외 다수의 논문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육구영과 왕수인 주작을 비판하며 공명을 새롭게 해석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세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세정입니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 그랬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거는 제가 문대철학상 첫 번째 상을 받았는데요. 교수님이 기금을 출연하셨는데 2년이 제가 돼서 첫 번째 상을 제가 받았고요. 그 덕에도 동아일보에도 나오고 또 대외적으로도 스타도 떴었습니다. 그 상 덕분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도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백성님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 양명학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요. 그걸로 전공을 했으니까 책도 내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리프레시 왔는데 주제가 육구연, 왕수인, 주작을 또 비판하고 공백. 그러니까 중국 유학 전반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의뢰받은 게 이게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양명학을 중심으로 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양명학 중심으로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27일날 저희 기후변화 관련해서 생태교육 논평도 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전철학에서 양명학을 전공했고요.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게 생명윤리학, 환경윤리 쪽입니다. 동양철학은 약간 독학으로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이 안에서 용복하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양명학도 생명철학이니까 양명학에 대한 논문도 많이 있습니다. 대만이나 엄청나죠. 근데
이제 제가 쓴 논문이나 또 저는 이제 그 박사 논문을 한 6년 정도 더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낸 게 왕阳明의 생명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게 선정됐던 거는 관점의 부분이 아니었는데 좀 새로운 시각에서 오늘날의 현대 생명 문제에 조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고전적인 부분보다는 좀 현대적인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돌봄과 치유는 이제 왜 이 단어를 많이 쓰게 됐냐면 작년부터 이제 뭐 유교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향교 이런 데 이제 특강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향교 가면 이제 강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충효 사상이라든가 경로 요청. 그래서 이건 아니다. 현대 속에서 유학이 새롭게 기능을 하려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 했을 때 유학의 키워드를 제가 찾았을 때 뭐 충효 사상도 있고 뭐 경로 요청도 있지만 본래적인 어떤 그래서 공맹을 새롭게 해석한다라고 할 때 공맹의 본래 정신이란 바로 돌봄과 치유가 아닌가. 그리고 바로 그런 정신이 양명에게서 또 발행을 했고 또 현대에서도 우리가 새롭게 접근한다면 바로 돌봄과 치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타이틀을 돌봄과 치유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귀주성 귀양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귀주성에서는요 정책적으로 양명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선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마크로 그래서 국제적인 양명의 성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여기저기에 있는 양명 초상이나 사진들을 찍어다가 양명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인 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현대적인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현대에 맞는 동상이라든가 그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계속 만들어서 보강을 하니까 어느 날 거의 말 그대로 이제 양명학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박물관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이 이렇게 포근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삶에 찌든 면도 있고 고집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그 다양한 초상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모습이 좀 양명의 삶을 대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역사적 배경은요.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 어떤 분이 지난번에 발표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역사적인 거는 빼고 보겠다. 그래서 객관적 입장에서 주작과 양명학을 조망하면서 이제 그 양명의 주작 비판이 객관성을 상실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양명학 하신 분이 그런 저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침 논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철학이나 사상이 어떤 시대성, 시대 정신을 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명이 주자를 잘못 봤다라고 했을 때 그건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주자가 살던 시대와 양명이 살던 시대가 다른데 그렇다면 양명이라는 것은 주자를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입장에서 이제 접근해 봤을 때 그 시점에서 주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비판한 거지 뭐 주자를 잘못 이해했다든가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제가 좀 그런 식의 이제 논평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명나라 이제 중기입니다. 그러면서 강건했던 이제 명나라가 이제 무너지면서 뭐 황제 국가라는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게 황제가 강력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가게 되면 이제 황간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청와대 비서실이 농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는 아무 권한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비리도 발생하고요. 그랬을 때 가장 항상 피해는 뭐예요? 백성들이 받는다는 거죠. 피해. 그래서 이제 세금 착취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유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국골진품 이런 것 그대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집을 버리고 다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이제 변방에 가서 이제 도덕질을 하는 거죠. 그럼 또 그 피해는 백성들한테 가는 거고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내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혼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술 부분에서는 바로 이제 그 주자학이 이제 관학으로 그 위치에 있게 되면서 이제 관학의 병폐는 바로 그런 거죠. 지금도 이제 바로 대표적인 국정화 문제, 저희가 한국사, 국사 국정화 문제 발표가잖아요. 어떤 하나를 획일화시켜서 정답은 하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상이라든가 사유라는 거는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이 항상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고 또 융복함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정답을 하나로만 놓게 되면은 그런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자의 어떤 관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과거제도가 되면서
이제 사상을 획일화시켜버리고 이제 지식인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쓰이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인계층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들은 뭐예요? 오로지 과거만을 위한.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저희도 뭐 주변에 뭐 예전에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또 제자들도 있지만 보면은 의외로 고시하는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고시 패스에서 영달, 개인의 이제 영달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부류는 오로지 이제 그 과거 시험만을 이제 위에서 공부하는 유학의 어떤 본래 정신은 상실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그게 싫으니까 뭐를 해요? 이제 훈고나 사자, 요즘을 따지면 이제 시를 짓는다든가 소설 쓴다든가 문학 쪽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주장을 이제 더 교조한다든가. 예. 요거는 그냥 생애나 이것까지 다 알려면 저기니까. 양명의 탄생지는 저쪽 절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경쟁이 붙은 게 이제 절강성 쪽하고요. 탄생지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유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용당 5도를 한 이제 귀주성 두 군데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양명을 선양을 해서 자기들 알리려고 했는데 지금 추세는 귀주성이 우세합니다. 왜냐면 귀주성에는 오로지 양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절강성은 워낙 뛰어난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양명에 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귀주성이 절강성을 누르고 중국에 있어서 양명하게 성취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렸을 때 특이한 모습들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글들을 연보를 보다 보면 항상 이제 성인이 되고자 하는 거, 그런 어떤 열망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뭐 되게 유학을 하면 그렇죠. 저희들이 왜 유학을 예전에 열심히 하면 성인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관념적 차원에서의 성인이 실질적으로는 그런 노력을 되게 드나요. 왜? 우리가 해봐야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탁한데. 근데 양명은 보면 뭐 12살 때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에 급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양명이 12살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급제가 아니라 성년이 되는 데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또 17살 때도, 17살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여자 쪽에 가서 혼례를 올리잖아요. 근데 혼례를 올린 당일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인들을 보내서 하루 종일 찾아서 아침에 찾아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산에서 도인이 도닦고 있는데 거기 가서 도인하고 만나서 밤새 담론을 한 거죠. 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18살 때 이제 결혼하고 1년간 처가살이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다가 누량이라고 하는 주자학자를 만납니다. 이때 이제 누량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자의 경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양명이 이제 여기에서 주자를 열심히 하면 성인이 될 수 있겠구나는 또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성인에 대한 어떤 열망이 되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학자들하고 단지 과거 급제를 위한, 지식을 연마하기 위한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면모고요. 어쩌면 이때 이미 어떤 그런 성학을, 양명 어떤 심학 성학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들은 이미 이때 형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살 때 이제 주자 경물서를 이제 몸소 실행하는 이제 격죽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자가 모든 사물에는 지식한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친구랑, 자, 그럼 우리 한번 대나무에 있는 이치를 우리 깨우쳐보자. 그러고서 이제 둘이 내기를 합니다. 대나무 앞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하는데 친구는 이제 며칠 만에 포기를 하고, 근데 양명이 이제 7일인가 8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7일 만에 병을 얻고 이제 성현이 되는 것은 분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이때 이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이게 아무리 대나무를 놓고 격죽을 해도 성현이 안 되네.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절망감에 이제 시문학 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는 이 버전이 다르니까 PPT가요. 이렇게 제가 만들었을 때는 이게 아닌데 지금 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귀주성의 귀향에 가는 박물관을 만들어놨는데요. 양명의 생애라고 해서 딱 들어갔던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일대기를 쫙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해요. 양명이 이제
몇 살 때는 병과울이 켰고 몇 살 때 이랬구나.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내려온 자료가 아니라 현대에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 이건 있는 거죠. 지금은 현대지만 100년, 200년 뒤에는 이게 이제 유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고도 추억이 남겠다라는 생각을 그 박물관 보고 알았습니다. 역사를 새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27살 때 다시 이제 주자의 이제 국리공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경의 상태에서 뜻을 지키는 것은 독서의 근본이며 차례에 따라 정밀함에 이르는 것은 이제 독서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거경 국리죠. 이제 독서, 그 성현의 경전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거경 공부법인데요. 근데 이것도 하다가 이제 이것도 회의를 갖게 됩니다. 이제 주자의 경물 공부를 해봤더니 사물의 이치와 내 마음, 물리와 오심이 둘로 나뉘더라. 그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찾는 방법이 내 안에서 어떤 물리를 찾는 게 아니라 성현의 어떤 말씀, 그리고 그게 담겨져 있는 경전에서 찾다 보니까 어쨌든 물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물 속 또는 경전 속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주작으로 돌아갔을 때는 또 그런 맥락은 아닌데 이제 양명이 이제 이해하는 방식이나 그 당시 문제 제기는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마음 밖에서 찾느냐. 성현의 바탕은 결국 가끔 태어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30대 초반에 이제 도교 수행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하면은 진짜로 그 하루는 하인을 시켜가지고요. 그래요. 야, 저 산 넘어 가면 지금 내 친구 누구누구가 5명이 어떤 옷을 입고 오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그러죠. 뻥치지 마라.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실제로 가봤더니 양명이 이야기한 친구들이 진짜 그런 옷을 입고 오더라 이거야. 그럼 도예경제 올랐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이러한 것은 단지 정신을 가지고 노는 장난이고 진정한 도가 아니다. 네. 양명에 계속 꿈꾸는 건 뭐냐면 성인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인이 되고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도교 수련을 그만두고 또 세속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2살 때, 이런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동네 산에 절이 있는데 어린 스님이 이제 무건수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걸어봐요. 그러니까 답변 안 하죠. 무건수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양명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보고 싶은 생각 안 드냐 그러니까 갑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심결에 딱 던전 답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명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본성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래성 이제 이걸 중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봤더니 그 어린 스님이 이제 수행을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또 일화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거지만은요 그만큼 이제 어떤 도교 수행, 불교 수행을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불교의 회통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수행을 몸소 해봤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0대 초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작, 사상, 불교, 도가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거의 목적은 지식 추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선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지향하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경건주의, 엄습주의, 향회적, 주지주의적인 측면을 이제 중시하는 주작에 대응해서 주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에 대한 내면적 자각, 그 다음에 천지만물과의 일체성을 중시하는 심학사상이 배태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또 어떤 삶의 그런 과정들이 이런 식으로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2살에 이제 성학을 천명을 합니다. 심신지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반드시 성인이 되고자 하는 뜻을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예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학생들한테 뭐예요? 좋은데 취업하기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지식을 내가 쌓기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할 거냐라고 할 때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데 요즘은 학생들한테 매일같이 좋은데 취업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의 목적이 주로 이제 과거급제 그래서 이제 미신양명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자 하는 그 뜻을 두고 공부를 해라. 그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중요한 사건이 35살 때 이제 용장으로 이제 유대로 가게 되는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황간이 지나치게 이제 그 독단을 하니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감사원이죠.
감사원에서 이제 그 환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양명이 또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이제 상소를 올렸고 그러니까 또 환관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양명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형벌을 이제 내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주성 용장으로 이제 그 역승이라니까 완전 그 귀양지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역승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저기입니다. 우리 기차역 이제 역의 관리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중앙에 관료로 있다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기차역에 이제 그 당시 말을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로 이제 강등돼서 이제 유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그래 저 북경이 저기에 있고요, 용장이 저기에 바로 베트남 월남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오지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저희 이제 묘족들이 4번 정도 가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죠. 근데 북경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예전에 그 완전한 오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고 농사도 못 지을 줄 몰라가지고 수렵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어도 또 제대로 된 언어가 없고 그래서 양명이 저희는 이제 1년에 걸쳐서 유배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하인 둘 데리고 가서 또 영화가 마침 작년에 38부작으로 중국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로. 네,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이때의 상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둘 시종을 데리고 갔는데 뭐 힘들죠 뭐. 그러니까 쌀감도 다 갖다 해야 되고 뭐 음식도 다 구해서 이제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시종들이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이 이제 자기가 시종들 병 구안도 하고 밥도 해 먹으면서 하다 힘드니까 이제 하루는 석관자 놓고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그거예요. 나는 오직 운명을 기다릴 뿐이다. 그리고서 이제 성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이제 이런 어떤 화두를 가지고 석관 위에 올라가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깨치지 못하면 난 여기서 나오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번에 처음으로 이제 제작 3년 전에 갔을 때인가 그때 이제 여기를 가봤는데요. 근데 고증이 정확치가 않아요. 어쨌든 그 남아있는 여기가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글 같은 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 갖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양명이 수도를 했던 굴인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유적지를 만들어냅니다. 중국에서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석관에 앉아서 돌을 닦다가 어느 날 아침 새벽에 경물치지의 돌을 깨닫고 그때 이제 선언을 합니다. 비로소 성인의 도는 나의 본성으로 스스로 충족하니 지난날 대상상으로에서 이를 구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 바탕 이건 내 마음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이미 내 마음 안에 구족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깨치면 부처고 못 깨치면 중생인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나중에 치양자면 성인인 거고 치양지 못하면 범인인 거예요. 일반인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상상울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리, 그거를 그러니까 꼭 사물의 이치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어떤 도리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게 어디에 있느냐? 이제 성인의 말씀이 당연히 경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하면서 이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경물설하고 바로 이제 심증리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심증리설에 한정해서 본다면 이때 심증리설의 그러니까 주작에서는 리가 본체인 거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인 리를 이제 지각하는 기능,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이죠. 근데 양명에서의 본체는 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는 뭐냐? 저 표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체 개념이 아니라 실천조리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상황에 마주하게 됐을 때 하나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행위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뭐냐? 그게 마음이다. 그럼 그 행위에 대해서 규정할 때 행위의 어떤 형태를 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는 마음으로부터 창출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이제 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문이 있지만 양명이 마음은 하나일 뿐인데 측은히 여기는 형태로 말하면 우리가 인이라고 표현하는 것뿐이고 마땅함을 얻은 것으로 말할 때는 의라고 하고 바로 저 표현입니다. 조리로 말한다면 그것은 이다. 그러니까 본체,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인, 보편적인, 객관적인 본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증이라고 할 때 리의 의미는
심으로부터 창출되어지는 하나의 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본성이며 본성이 곧 리이다. 그러므로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 효도의 리가 되고 있고 뭐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문장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양명도 여기 본성이 곧 리더 성직리 얘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주자에게서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를 같이 볼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러니까 양명이 얘기할 때 이 개념은 주자에게서의 어떤 성직이라고 할 때는 본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자의 성직리에서의 성은 작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유학으로 오면 사칠론변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성직리이기 때문에 리가 작용성이 없으니까 본성이 작용성이 없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인간의 어떤 도덕 주체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니까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치가 먼저, 그러니까 효의 이치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과 마주했을 때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었을 때 비로소 효의 이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리란 분다. 뭐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일을 처리하고 났으면 그 효의 리는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격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 또 마치 거울을 비유를 합니다. 거울이 있는데 사물이 와서 비추면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죠. 선한 비추, 장단 비추를. 근데 그 사물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공의 상태로 갔다가 다른 사물이 오면 또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죠. 근데 앞에 사물을 비췄을 때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게 되면 새로운 사물이 왔을 때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정의천 선생이 재물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물에 있는 것이 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직리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명이 뭐라고 하냐면 재물위 앞에 차 신자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이 물에 있는 것이 리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버이 섬김과 같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어버이 섬김과 같은 행위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지?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효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주관유심주의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 봤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면 관계라는 거죠, 관계. 마치 화이트헤드가 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관계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얘기하던 A와 B가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화는 A가 있는 게 아니라 A-가 있고 B-가 있고 서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체라고 하는 것은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그 변화하는. 근데 변화라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식을 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 맺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양명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와 무관한 객관적 사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사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를 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신증설이나 이런 이제 경물설은 주체적이고 역동적이며 이제 창조적인 인간상을 이제 정립하는 발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명이 이제 주자의 경물설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주자의 이른바 경물, 운운하는 것은 사물에 나아가 그 일을 공부하는 데 있다. 그래서 증물이 궁길이라고 해서 대상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사물에 나아갈 일을 공부한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 사물에서 이른바 정해진 리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어떤 리를 비판하는 불변하는 이치. 근데 양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화하면 이치도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치를 만들어내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왜? 내가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라고 하는 개념은 선업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 또 이후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자학에서 리라는 것은 정리 개념이라는 거죠. 정자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 불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로 이렇게 보면 이제 주자의 경물은 격은 이를 기자고요. 물은 사물 또는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상 사물에 나가서 이치를 공부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자연과학 같은 거 나가서 실험 관찰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하는 거겠지만 사실 주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소당연지칙이죠. 이쪽의 무게가. 그래서
어떤 우리의 삶의 규범들, 도덕적 규범들, 객관적 질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리는 어디에 있느냐? 경전에 있다. 그럼 경전은 무엇이냐? 성인의 말씀을 담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는 어떤 보편적 규범, 도덕적 윤리 규범, 강령들이 이제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양명의 경물은 격이란 바를 정자다. 바르게 한다는 거고, 물이라는 것은 신과 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경물은 정심 또는 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기 부정이 귀여져. 그러니까 뭐예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해서 바른 대로 돌아간다. 근데 이 바른 게 지금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정은 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인간의 본심은 바르다는 거예요. 지선하다는 거예요. 본래성.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후천적으로 사유의 개입에 의해서, 사유의 발동에 의해서 지선이 가려진다는 거죠. 본심이 차폐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정하다는 거는 뭐냐? 지금 사유의 발동에서 본심을 가려버린 상태. 그러면은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 그 사욕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거울은 뭐예요? 본래 비추는 기능이 있는데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춰줘요. 다만 때가 끼면 사물이 와도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때를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때가 이제 사욕인 거죠. 때만 닦아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비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사물이 오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준다는 거예요. 또 이제 태양의 비유를 합니다. 태양의 빛이 모든 사물에 비춰지는데 구름이 그것을 가려버리면 아무리 비추고 있어도 그게 차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구름이 거치면 태양의 빛이 모든 사물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위선 도학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한다. 악을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욕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지금 쭉 들어보다 보면 왜 양명학을 이해하는데 어렵다고 하고요. 또는 왜 자꾸 잘못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용어 문제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양명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힘이다, 리다, 성이다, 또 경물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다릅니다.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보면은 차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자적 의미의 리, 주자적 의미의 심, 주자적 의미의 기, 주자적 의미의 경물 이걸 통해서 양명을 바라보니까 양명학이 이제 난해한 거죠. 근데 사실은 심증리설이나 지행합일설이나 친민설이나 명명덕이나 치양지나 천지만물 일체설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자학은 평면이다. 그래서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한 면부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채워나가는. 그래서 이기론, 신성론, 수양론, 경세론 이게 단계별로 다르고 그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한 개라도 빠뜨리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양명학은 뭐냐? 입체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하는 것뿐이지 치양지설이 지행합일설이고 지행합일설이 심증리설이고 그 다음 천지만물 일체설이 결국 또 치양지설이다. 그러니까 우주론이나 신성론이나 이기론